서기 681년 여름,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문무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언은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자신의 유해를 동해 바다에 뿌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어서도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유언은 단순한 개인적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통일을 이룬 나라가 앞으로도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무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는 그의 맏아들 김정령이었습니다. 훗날 신문왕이라 불리게 될 이 젊은 왕은 아버지가 남긴 거대한 유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유산은 한반도 최초의 통일 국가라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무거운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고구려의 드넓은 영토, 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모두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공을 세운 귀족들의 권력은 왕을 위협할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급이라는 제도를 통해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노동력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문왕이 즉위한 지 불과 한 달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장인이자 최고의 귀족인 김음돌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위인 왕을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젊은 왕에게 중요한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귀족들과 타협하며 불안한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할 것인가. 신문왕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통일신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 젊은 왕의 결단이 어떻게 혼란한 시대를 안정으로 이끌었는지, 통일신라가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세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문왕이 물려받은 신라는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당나라 세력마저 한반도에서 몰아냈습니다. 서기 676년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 수군을 격파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당나라는 더 이상 한반도에 머물 수 없게 되었고 신라는 대동강 이남의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신라는 전성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3배 이상 넓어진 영토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는 1000리가 넘었습니다. 당시의 교통수단으로는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급한 명령을 전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신라는 골품제라는 독특한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왕족인 성골과 진골, 그리고 6두품에서 1두품까지의 귀족과 평민,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지고 그 신분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관직이 제한되었습니다. 집의 크기, 수레의 장식, 심지어 옷의 색깔까지 신분에 따라 정해져 있었습니다. 진골 귀족들은 특히 막강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이들은 노급을 받아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노급이란 무엇이었을까요? 특정 지역의 조세 수취권과 노동력 징발권을 귀족에게 주는 제도였습니다. 쉽게 말해 그 지역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귀족이 가져가고 필요할 때 백성들을 노역에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이 제도 아래서 귀족들은 사실상 작은 왕국의 영주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신의 노급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사병을 기르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들의 권력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왕의 권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국 통일 전쟁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운 귀족들은 더 많은 노급과 높은 관직을 요구했습니다. 문무왕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이들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전쟁 자금도 군대도 귀족들의 협조 없이는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무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진골 귀족 가문들의 세력은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인물이 바로 김흠돌이었습니다. 그는 소판이라는 높은 관등을 가진 고위 귀족이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들여보내 왕실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신문왕의 즉위는 김흠돌에게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위가 왕이 되었으니 권력의 정점에 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외척으로서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문왕은 장인의 기대와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젊은 왕은 아버지 문무왕이 겪었던 어려움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귀족들의 눈치를 보며 국정을 운영해야 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진정한 권력은 귀족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왕은 이런 상황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왕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신문왕의 뜻을 김흠돌은 눈치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왕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깨달은 김흠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반란이었습니다. 서기 681년 8월 8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신문왕이 즉위한 지 불과 36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왕의 장인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파진찬 흥원,
대하찬, 진공 등 고위 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신라 왕실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역사서는 이 사건을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란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행 과정은 자세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정황을 통해 반란의 배경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김음돌의 딸인 왕비는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위 계승에서 후사 문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왕비의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곧 외척인 김음돌 가문의 권력 기반이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다른 여인이 왕자를 낳는다면 김음돌의 딸은 폐위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반란 직전에 진복이 상대등에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상대등은 귀족회의를 이끄는 최고위 관직이었습니다. 화백회의를 주재하고 귀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음돌은 이 자리를 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의 장인으로서 당연히 상대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왕은 다른 인물을 임명했습니다. 이것이 김음돌의 불만을 폭발시킨 결정적 계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란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신문왕은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떻게 반란 정보를 미리 입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왕이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김음돌을 비롯한 주동자들은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왕의 대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문왕은 반란에 직접 가담한 자들뿐 아니라 연루된 모든 이들을 철저히 숙청했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반란자들의 자식과 친족까지 처벌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반란 계획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무왕 때 상대등을 지낸 이찬 군관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는 반란 모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전 왕 때의 최고위 관리조차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신문왕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란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 귀족 세력 전체를 재편하려 한 것입니다. 반란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귀족들을 미리 제거한 것입니다. 숙청의 칼날은 왕비에게도 향했습니다. 반역자의 딸인 왕비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김음돌의 딸은 폐위되어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신문왕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는데 이 여인이 바로 김은광의 딸 신모광후였습니다. 새 왕비의 가문은 이전만큼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외척의 발호를 막으려는 신문왕의 의도였을 것입니다. 김음돌의 난을 진압한 후 신문왕은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중앙관제의 정비였습니다. 신문왕은 집사부와 시중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집사부는 왕명을 받들어 국가의 기밀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시중은 집사부의 장관으로 왕의 명령을 직접 받아 실행하는 최측근 신하였습니다. 신문왕은 이 기관의 위상을 높여 왕권의 핵심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반면 화백회의와 상대 등의 권한은 약화시켰습니다. 화백회의는 진골 귀족들이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회의체였습니다. 만장일치제로 운영되어 귀족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상대 등은 이 회의를 주재하는 귀족의 대표였습니다. 신문왕은 이들의 권한을 줄임으로써 귀족 세력의 정치적 발언권을 약화시켰습니다. 서기 682년 신문왕은 국학을 설립했습니다. 국학은 유교 경전을 가르치는 국가교육기관이었습니다. 오경 즉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를 가르쳤고 논어와 효경도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습니다. 유교는 충효와 예를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임금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신분에 따른 예절, 이러한 가르침은 왕권을 강화하는 데 매우 유용했습니다. 특히 군신유예, 즉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은 귀족들의 반란을 억제하는 이념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신문왕은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예기를 구해왔습니다. 예기는 유교의 예법을 정리한 경전입니다. 왕은 이 책을 통해 국가 의례와 관료 제도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유교적 질서 속에서 왕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모든 신하는 왕에게 충성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개혁들은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의 확립이었습니다. 김음돌의 난은 신문왕에게 위기였지만 동시에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신문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권을 강화한 신문왕은 이제 더 큰 과제에 착수했습니다. 삼국 통일로 3배 이상 넓어진 영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스릴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지방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면 중앙의 권력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 685년 신문왕은 구주 오송령 제도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통일신라의 지방 행정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꾼 개혁이었습니다. 신라 역사상 가장 체계적인 지방 통치 시스템이었습니다.
구주는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눈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배치였습니다. 옛 신라 땅에 3개 주, 옛 백제 땅에 3개 주, 옛 고구려 땅에 3개 주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삼국 통일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구주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라 지역에는 사벌주, 삼량주, 양주가 있었습니다. 사벌주는 지금의 상주 일대, 삼량주는 양산 일대, 양주는 양주 일대에 해당했습니다. 백제 지역에는 웅천주, 완산주, 무진주가 설치되었습니다. 웅천주는 공주, 완산주는 전주, 무진주는 광주에 해당했습니다. 고구려 지역에는 한산주, 수약주, 하서주가 놓였습니다. 한산주는 한양, 수약주는 춘천, 하서주는 강릉 일대였습니다. 각 주에는 총관이라는 관리가 파견되어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이들은 중앙에서 임명되어 지방으로 내려가는 관료였습니다. 과거 귀족들이 자신의 노급을 통해 지방을 장악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총관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전출되었습니다.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며 세력을 키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속령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제도였습니다. 소경은 작은 서울이라는 뜻입니다. 수도 경주를 보완하는 부수도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경주는 한반도의 동남쪽 끝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통일 이후에는 심각한 약점이 되었습니다. 수도가 영토의 중심이 아니라 끝에 있으니 지방 통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옛 고구려 땅은 경주에서 너무나 멀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오속경이었습니다. 금광경은 지금의 김해, 남원경은 남원, 서원경은 청주, 중원경은 충주, 북원경은 원주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5도시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었고 수도와 지방을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신문왕은 소경의 중앙 귀족의 자제나 지방의 유력자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이것은 2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째, 지방 세력을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유력자들을 원래 기반에서 떼어놓으면 그들의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경을 통해 중앙의 문화와 제도를 지방에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제도도 함께 정비되었습니다. 신문왕은 구서당 십정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구서당은 수도 경주를 지키는 중앙군이었고 십정은 지방에 배치된 지방군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구서당의 구성이었습니다. 구서당에는 신라인뿐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 출신, 심지어 말가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녹금서당, 자금서당, 비금서당은 신라인으로, 황금서당과 흑금서당은 백제인으로, 벽금서당과 적금서당은 고구려인으로, 청금서당과 백금서당은 말가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통일 후 다양한 민족을 하나의 군대로 통합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군사적 통합을 통해 민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 서기 687년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료전은 관리들에게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노급과 달리 노동력을 징발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서기 689년 마침내 노급이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문왕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노급 폐지는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조치였습니다. 수백 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를 단숨에 없앤 것입니다. 노급과 관료전의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급은 세금 수취권과 노동력 징발권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귀족은 노급을 통해 사실상 작은 영주처럼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동원해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게 하거나 공사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귀족들이 독자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반면 관료전은 세금 수취권만 주어졌습니다. 노동력을 동원할 권한이 없으니 귀족들의 독자적인 권력 기반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족들은 더 이상 자기 영지의 영주가 아니라 왕에게 봉급을 받는 관료가 된 것입니다. 노급 폐지와 함께 관리들에게는 녹봉이 지급되었습니다. 녹봉은 곡식으로 주는 월급이었습니다. 이로써 관리들은 왕이 주는 월급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왕에게 종속된 것입니다. 왕의 눈밖에 나면 생계가 위협받게 되었으니 충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개혁들을 통해 신문왕은 왕권 중심의 국가체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귀족들의 독립적인 권력 기반을 약화시키고 왕의 명령이 전국에 미치는 중앙집권 국가를 건설한 것입니다. 서기 692년 신문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위 15밀년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젊은 나이에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격렬한 개혁을 추진하며 많은 적을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짧은 재위 기간이었지만 신문왕이 이룬 일은 놀라웠습니다.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왕권을 확립했습니다. 구주 오속영으로 지방 행정을 정비했습니다.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정과 녹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학을 설립하여 유교적 통치 이념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구서당 10정으로 군사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개혁들은 통일 신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신문왕 이후의 왕들, 특히 성덕왕과 경덕왕 시대에 통일 신라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이 지어진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신문왕이 세운 체제 위에서 문화가 꽃피운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왕의 개혁에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신분제도인 골품제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했지만 진골 귀족 중심의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 것입니다. 골품제의 모순은 훗날 신라가 쇠퇴하는 원인이 됩니다. 노급 폐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기 757년 경덕왕 때 녹봉제가 폐지되고 노급제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신문왕이 죽은 지 65년 만이었습니다. 귀족 세력의 저항이 그만큼 거셌던 것입니다. 신문왕의 개혁은 일시적으로 귀족을 누를 수 있었지만 영구적으로 그들의 힘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만파식적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신문왕이 문무왕을 위해 가문사를 짓고 동해의 용으로부터 대나무를 받아 피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피리를 불면 적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모든 근심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전설에는 신문왕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김음돌의 난 같은 정치적 불안을 없애고 태평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파식적은 왕권이 안정된 통일신라의 평화를 상징합니다. 신문왕의 개혁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체제는 통일신라가 200년 넘게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새로운 질서를 세운 것, 그것이 신문왕이 역사에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